안녕하세요. 북클럽 오리진의 전병근입니다. 북클럽 오리진은 국내의 좋은 책과 저자를 중심으로 지식문화 컨텐츠를 큐레이팅하는 서비스 미디어인데요. 저희가 좋은 책을 소개하는 중에 최근에 아주 또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난처한 미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미술이나 예술이라고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뭔가 부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르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주 독특합니다. 원래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을 쓰신 저자분 양정무 교수님과 함께 북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인데요. 양정무 교수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 교수님이시고요. 한국예술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양정무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라이브 TV에 나와서 제 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제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우리 네티즌들이 유럽 여행을 통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약간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정말 이 라이브에 맞게 정말 제가 가진 경험이나 생각을 좀 생생하게 우리 그 시청자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라이브는 처음인데요. 예. 선생님 처음 책은 뭐 저도 원래 애독자이긴 한데 예. 상인과 미술 뭐 이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독특한 책들을 써오셨잖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 제목이 난처한, 뭐 물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이제 약자긴 한데 예. 특이한 책을 쓰셨어요. 벌써 이제 작년 1, 2월에 나오고 올해 3, 4월에 나왔는데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죠? 제가 공부하는 학문을 이제 미술사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미술사만을 쭉 공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학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 미술사라는 학문을 접할 때부터 저한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워크라고 할까요? 인생의 과제라고 할 게 이제 미술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통사를 좀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런 지금 중요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 미술사라는 학문이 사실은 외국에서 온 학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사의 중요한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표현, 네. 무엇보다도 미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 서양 사람들의 눈높이에 네, 그렇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럽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미술을 접할 때 솔직하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아직 그렇게 많이 네. 담겨지지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어떤 문제의식에 맞는 네. 미술사 책을 집필하고 싶었고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제가 써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사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미술에는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봐왔는데 대학 때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서양 미술사가 곰브리치 책이었거든요. 예,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아실 텐데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시각에서 좀 읽고 싶은 책을 기다려 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나온 책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은 다른 미술사 책들하고 어떤 데서 어떤 포인트를 차별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 가급적이면 이 책을 통해서 저희 강점이 드러나면 좀 좋을 텐데요. 제가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람들하고 미술관, 박물관을 가서 설명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독자분들이 펴보시면 다른 미술사 책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대화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중요한 유적지라든지 미술관을 저와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좀 더 그리고 우리가 미술사 책을 읽을 때 그 불편해하는 점이 도판과 텍스트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난처한 미술 이야기를 쓸 때는 도판과 텍스트를 굉장히 잘 좀 어우러지게 하고 필요하다면 도판을 2번, 3번 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친절하게 쓰려고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양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두께요.
네. 예, 조금 쉽게 쓰되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미술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는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좀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해서 좀 아마 좀 독자분들이 당황한 부분은 네. 책이 좀 두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유럽에 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미술품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미술관에 가서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두께는 좀 있습니다. 그게 제 예.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책 처음에 보면 좀 두께가 난처하긴 해요. 예, 난처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막상 읽고 나면 기가 막히게 그 사진 위치랑 이야기하는 부분을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수월해요. 잘 읽히고 그랬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특징이 문답형이잖아요. 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셨는데, 예.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스님이 답을 하시면서 특징이 예. 어떤 단정적인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두고 해서 예. 독자가 생각해보게 만들고 상상하게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미술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 교육 받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술은 창의적이고 즐거운 세계라고 하지만 막상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뭔가를 해야 되고 뭘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미술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는 굉장히 열린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하나의 답으로 미술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최신 학설, 그것도 이전 단정적이기보다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좀 더 또 새로운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 좀 여는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 2권이 나왔고요. 예. 그리스 로마 나왔고, 이번에 기독교, 초기 기독교하고 중세 문명이 나왔는데요. 예. 먼저 스님이 간략하게 예.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1, 2권이 좀 함께 나왔는데요. 1권은 원시 미술부터 이집트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를 다뤘습니다. 참 이게 원시 미술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참 멀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권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네. 2권은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네.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를 2권에 담아봤고요. 네. 3권, 4권은 그 중세 미술입니다. 네. 사실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진 않아 있었는데요. 서양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문화가 바뀌었는지 그걸 3권에, 4권에는 중세 소위 말하는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시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전 앞으로는 이전 뭐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시리즈로 갈 생각입니다. 네, 그 중세라고 하면 이제 서양에서도 뭐 암흑의 시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고대 동굴 벽화도 봤고, 그다음 그리스 로마 멋진 어떤 조각상 같은 것도 봤는데, 중세는 왠지 뭔가 어둠침침하고 뭐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책을 2권으로 내셨는데 좀 그 점에서는 걱정 같은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사실 미술사 책은 뭐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림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실 미술사 이야기의 핵심은 도판입니다. 네. 그림이 전 좋은 것들이 많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이전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도 제일 고생했던 분이 해당 작품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미지 컷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세는 어려워요. 이게 중세를 우리가 쉽게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암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술이 그 시대를 주도했던 시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주 현란하고 화려한 미술은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진지한 미술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담을지 결국은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서 중세 미술의 어떤 강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독자님들이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로서는 아마 제 시리즈 책을 이어나갈 때 가장 아마 험난했던 과정은 이 중세를 건너갈 수도 없고, 꼭 저는 이 미술의 맛을 한번 우리 독자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정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도 좀 저도 좀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순간입니다.
예, 중세 문화라고 하면 이제 지금 유럽에 가장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들을 가보면 그런 것들을 접해 보곤 네. 하는데 오늘 그래서 주제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배우는 성당 읽기 예. 이런 제목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세 미술을 알기 위한 어떤 요령이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속된 말이지만 제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제 책을 읽고 아마 유럽에 당장 가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면 제 책이 정말 성공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못 가시더라도 제 책을 읽고 충분히 유럽의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넘어와서 연결을 지어졌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생겼다면 제 책은 굉장히 저의 의도가 전달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중세를 느낄 수 있다. 굉장히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오늘은 서울 우리가 이제 비싼 돈 내고 유럽 가지 않아도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중세에 대해서 충분히 워밍업을 할 수 있고 중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언젠가 유럽을 갈 때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 도심안에서 중세 읽기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 좀 북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워밍업이 되겠는데요. 예.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그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요. 예. 이 네이버 생중계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중계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가 미리 받아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그걸 몇 개 뽑아서 예. 질문을 드릴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아이디 PARQ 땡땡땡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웅장한 성당을 보면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도 대단하지만 건축가의 지휘 아래 직접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활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책 4권 후반부에 샤르트르 성당이 불이 나서 파괴된 다음에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책의 분량이 한정이 있어서 제가 넣지 못한 얘기인데요. 이 독자분의 질문을 통해서 이 네이버 라이브 북토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샤르트르 성당의 가장 큰 보물은 성모님께서 실제로 둘렀다는 베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샤르트르 성당의 대표적인 성물이었는데 이게 화재가 나요. 그래서 그게 전 사람들이 다 탔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그 성당의 대주교께서 그 슬퍼하는 민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그 딱 베일을 들고 나옵니다. 안 탄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예. 그래서 이전 그 샤르트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성모님의 베일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이 열중해서 이 샤르트르 성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지만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성당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000명, 10,000명이 일을 해도 한 명이 얘기하는 소문밖에 안 났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 중세 신앙인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무건수행을 하듯이 그게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샤르트르 성당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샤르트르 시민들이 종교적 신앙과 신심에 의해서 한층 한층 한 발 한 발 완성되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세 성당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네. 일당을 준 기록도 있고 또 해서 네.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어떤 신앙의 힘으로 중세 성당이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은 중세 성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한 부분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 이집트 미술 건축 그 설명하신 부분에도 보면 예. 그 이제 짓게 된 저희들은 보통 노예들이 예. 뭐 힘들게 거기에 동원됐을 거라는 해석 같은 것들이 많고 한데 예. 그걸 또 이렇게 다르게 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아주 다면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었고 있고, 또 다른 저런 측면도 측면도 있었다. 있다. 이거 예. 중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책 특징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몰랐던 어떤 이면의 그런 동력들을 네. 설명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예. 보겠습니다. 아이디 JULI 땡땡땡님인데요. 책을 쓰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미술사를 공부해 오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술 작품 혹은 기념비적인 장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좀 많은 미술품과 또 유적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하나를 고르라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때그때 다르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소위 말하면은 뭐 꽂힌 미술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한테 좀 놀라운 미술이 있다면은 러시아입니다. 제가 2014년 5월에 세인트 페테스부르크에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톨스토이의 고향, 네. 뭐 러시아 혁명의 고향에 한번 가서 뭐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놀랐는데 그 놀란 게 바로 뭐냐면 저는 러시아에 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그 지역의 변방에서 유럽의 한 국가로 만들었던 그 표토르 대제 18세기에 러시아를 그야말로 국력을 이끌어간 강력한 군주였는데 이분께서 러시아가 동방으로는 안 되고 유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인트 페테스부르크를 질 때 이탈리아 도시, 소위 말하면 르네상스 도시를 모델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정말 진짜 이탈리아의 한 도시를 북유럽에서 만난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18세기에 꿈꿨던 러시아의 문화의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잘 그게 좀 스며들었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즘에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러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독자 질문인데요. NEO0 땡땡땡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내년 아이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정해진 일정 기간에 유럽 국가 중에서 한 도시만 가야 한다면 어떤 도시를 여행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네요. 예, 이것도 또 한 번에 제 책 제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처한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내년에 한 군데 가시고 내후년에 또 한 군데 가시고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시면 좀 더 선택지가 넓을 텐데요. 뭐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만약에 한국에 어느 분이 오신다면 어디를 가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 갈 때 어느 나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라면은 일단 로마가 어떨까? 유럽에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수도였고 지금도 또 이탈리아의 수도 고대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도 괜찮은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런던, 파리, 베를린 뭐 유럽 곳곳의 수도들이 우리도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여러 군데 가지 말고 한 군데씩 매해 아니면 뭐 매년 단위로 갈 수 있다면 뭐 그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킷리스트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즐거운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아주 알짜배기들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 댓글은 또 모아서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모아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주시고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내에 있는 중세 건축을 한번 떠나볼까 싶은데요.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포 애호개를 한번 우리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동을 잠깐 들려서 그 다음에 명동까지 가는 게 오늘 우리 북토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포 애호개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당은 한국 그리스 정교회 성당 니콜라스 성당입니다. 1968년도에 지어졌고요. 지금은 주변에 큰 높은 빌딩이 많아갖고 참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애호개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막 지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동굴원 지붕이 너무 인상적이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뭐 대머리 성당? 이렇게 주변 동네 분들은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죠. 저렇게 둥근 지붕이 있고 밑에는 지금 저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약간 우리가 보면 십자가 형태인데도 정십자가, 소위 우리가 그리스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낯선 그 그리스 종교 중에서 이제 정교회에 해당하는데요. 이 성당을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한번 지금 약간 뭐 감흥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한번 이 성당을 느끼시려면 저 정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시는 겁니다. 안을 한번 볼까요? 네. 제 희망사항은 좀 많이 좀 놀라셨으면 와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이런 말이 좀 아니, 나왔으면 그러네요, 진짜. 네. 예.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눈을 끌던 둥그런 지붕 안에 지금 저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런 둥근 지붕이 유행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 둥그런 지붕 밑에 지금 성 니콜라스 정교회 성당 안에는 그 만물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앙 한복판에 앉아 계시고요. 그 주변에 이제 천사와 성인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거는 그 둥근 지붕 그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창들입니다. 그 창들을 통해서 이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정말 뭐 하나 폭포수처럼 좁고 강렬하게 들어오고 그 곳에 이제 벽면에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 공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약간 감성적으로 만들고 스피리추얼하게 만드는 공간 안에 저런 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막상 가서 보시면 더 아마 즐거우실 거고 아마 약간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 성당을 다음번에 보실 사진을 보시면 예.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규모는 훨씬 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을 가서 그 아이야 소피아 이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하시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건 실물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눈여겨서 보실 부분은 가운데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창, 그리고 들어오는 빛, 이런 것들이 방금 봤던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애호개 성당 안에 있는 그런 구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진을 한번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두 성당 간에 그러한 유사점들을 닮았네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 우리 초기 비잔틴 문명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건축적 성과를 지금 이 하기야 소피아 우리가 이제 아이야 소피아 이 성당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애호개에 가서 보시면 그런 어떤 성당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중세라는 게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침침하게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빛이라는 게 좀 의외네요. 그 시기가 빛을 통해서 미술을 구현했다는 게. 예, 아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지나친 과장일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는 정말 아주 빛과 광명의 논리와 이성,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신감의 시대였고 중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신과의 교감을 통한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약간 빛이라면 나쁜 의미의 암흑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좀 더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저녁 때 뭐 이렇게 글 써보거나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어떤 그 침착한 그런 마음가짐이 중세 미술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인데요. 실제로도 미술도 보게 되면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의 조명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립니다. 예,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라이브잖아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예, 다 유럽 여행을 가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세 시대가 어떤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겸허함을 나타내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되나요? 아마 그런 어떤 우리가 봤던 애호개 성당에서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봤던 어떤 빛의 어떤 강렬한 충격. 진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둡지만 그 두꺼운 벽과 작은 창에서 어두움과 빛이 교차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유럽 성당에서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제는 멀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하철 몇 번만 타고 가면 정동으로 가겠는데요. 정동에 있는 성공회 대주교 성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 한국 정교회 대성당은 지어지기는
1930년, 40년부터 지어졌고 최근에 이제 원래 그 설계 도면이 발견되면서 지금과의 같은 모습으로 완벽히 만들어졌는데요. 저것도 십자가 모양인가요? 이거는 십자가 한 축이 좀 더 길어가고요. 네네, 장 십자가 형태.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라틴 십자가 형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어지기는 20세기 한국 정동이면 그야말로 시청 옆에 지어져 있는데 이 원래 이러한 형태의 모습의 성당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유럽을 곳곳에 도시마다 있었던 성당, 소위 우리가 말하는 표준형 로마네스크 성당이라고 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닙니다. 약간 보시면 그 종탑들이 있고 위에 탑들이 올망졸망 있고요. 그 주변에 그 조그마한 반원형의 호들이 건물 안에 여기저기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런 성당들이 유럽이 중세에서 중세 문화가 좀 더 번영을 누리러 가는 그 타이밍, 뭐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서기 1000년 전후한 시기부터 유럽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런 성당이 지어지면서 소위 순례의 시대에 순례객을 맞이하던 그런 성당이 되는데요. 이 성당도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감동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의 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몸체에 해당하는 저 부분은 이제 신도석이라고 해서 신도들이 앉는 석에서 신랑 이렇게 좀 부르고 영어에서는 네이브 이렇게 좀 부르는데 우리의 시선은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제대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실제로 이제 모자이크가 됐고 황금의 모자이크를 통해 갖고 그 주변에 소박한 그 실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내 장식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화려한 부분이 중심에 있는데요. 제가 그 성당의 그 뭐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지들하고 여기를 가게 되면 굉장히 놀라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정 같은 것들이 이전 소위 말하는 목조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게 목조인가요? 예,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창고에 들어온 것만큼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 성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소박한 느낌, 그런 어떤 겸손함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죠. 뭐 양쪽에 흐르는 아치형 기둥이라든지 양쪽 끝에 있는 복도와 중간에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은 유럽 성당의 뭐 표준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점차 좀 더 화려하고 강렬한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고딕 성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그냥 아예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을 가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요. 제가 보통 이야기는 많이 듣고 미술 시간에 배운 기억은 나는데 뭐 다 까먹었지만요. 로마네스크 다음에 또 고딕 양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 뭐 저희가 자료 한번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로마네스크 시대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1000년부터 뭐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1140, 50년부터는 이제 고딕 성당의 시대로 해서 이건 뭐 미술사에서 말하는 편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네스크 하면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 말 자체가 자명합니다. 로마풍, 로마 스타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로마가 사라진 게 4세기, 5세기인데요. 이 로마네스크가 등장하는 AD 한 1000년까지 유럽의 내에서 뭐 건축 같은 건축이 없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유럽의 건축 문화가 거의 정지되거나 후퇴한 그런 시기인데 이 1000년부터 다시 이런 석조 건축, 웅장한 건축물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세인들이 가장 참조할 수 있었던 거는 로마 사람들의 건축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공의 성당 들어갔을 때 그 내부에서 보이는 양쪽에 흐르는 아치, 아치가 바로 이제 로마 사람들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건축적 성과의 핵심이죠. 사실 돔을 보시면 돔도 아치를 이렇게 그렇죠.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건축하면 아치하면 로마가 되는데요. 중세 사람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성당을 보니까 이런 건축의 핵심은 로마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로마풍, 로마답다 이렇게 해갖고 로마네스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 그 후에 이제 갖다 붙인 얘기지만 이게 이런 얘기가 됐고요. 고딕은 로마네스크랑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이제 정동에서 멀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는 뭐 도보로도 가까웠고요. 걸어서도 이제 뭐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명동에 있는 가톨릭 서울 주교 성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명동 성당. 네. 사진을 한번 저런 모습인데요. 사실 그 유럽 내에 있는 대성당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한국 명동 성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뭐냐면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큰 규모 이상의 위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옛날 사실 6.25 동란 때 찍은 흑백 사진가 같은 거 보면은 서울이 뭐 폐허가 거의 되었지만 약현 성당으로 알려진 우리 명동 성당이 바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로마네스크 성당을 봤을 때 잔잔하게 흐르면서 거기에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뭐 종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봤는데요. 아마 지금 딱 눈에 보시면 굉장히 중앙에 높은 저 탑 그리고 네. 그 위에 있는 첨탑이라고 할까요? 네. 그 첨탑이 보여주는 저런 느낌, 굉장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듯한 저런 수직적인 느낌,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네스크 성당이 주는 어떤 수평적인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네스크와 고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상승감, 수직적인 느낌, 위로 이런 솟구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고딕 성당의 매력도 겉보다는 안에 있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 놀라셔야 되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아주 높네요, 천장이. 예, 저게 높이가 한 18m 조금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이 좀 뭐 현대인의 눈높이로 보면 우리가 좀 굉장히 뭐 큰 빌딩도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저 정도 높이에 별로 안 놀랄 것 같지만 막상 가시면 놀라십니다. 예. 왜냐하면 저 건물이 높기도 높지만 폭이 좁습니다. 예, 그네요. 그래서 이전 좁은 폭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상승감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진짜 위쪽으로 향해서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끝이 뾰족하죠. 네, 네. 저게 이제 뾰족 아치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둥글둥글 반원처럼 보이는 아치가 로마네스크, 그야말로 로마풍의 아치였다면 네. 좀 더 하늘을 향해서 뾰족뾰족 솟아오른 저 아치를 우리가 예. 뭐 포인티드 아치라고 해갖고 그 처명 아치라고 하고요. 저게 등장하면 이제 로마네스크보다는 고딕 성당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처명 아치가 좀 그런데요. 보통 그 명동 성당에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운이 좋으셔야 돼요. 말하자면은 여기서 가끔씩 그 점심이나 이럴 때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보시면 저 공간에 놀라기보다는 뭐에 놀라시냐면 이 음향에 놀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명동 성당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눈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정입니다. 천정을 보시면 바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천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그냥 천정 구조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뚜렷하게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혹시 그 기자님도 천정에 우리 눈이 가는 건물이 있나요? 평상시 우리 건물에? 보통 뭐 정면을 보거나 옆에 주변을 보죠.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럽에도 예. 성당에 딱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고개를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디까지 가나 결국 천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셀카. 셀카를 찍고 인증샷 찍고 예, 또 빨리 올려야 그것도 찍기도 되는데. 어려워요. 예,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상승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그 조명의 조도가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데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로마네스크 성당의 천정 구조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는 스피커가 없죠. 네. 예, 그냥 목소리를 통해서 강론도 하고 네. 목소리를 통해서 그냥 그 합창대가 노래도 좀 부르게 되는데 그 음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성당은. 아무래도 목조 구조에 흡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죠. 고딕 성당 같은 경우는 천정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되다 보니까 명동성당처럼 고딕성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안에가 울림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딕성당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각적이기도 하지만 청각적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쩌렁쩌렁 울리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높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소리도 이렇게 크게 나면은 네. 몸가짐을 그렇죠. 맞아요. 경건하게 네. 바뀌게 됩니다. 네, 성당 들어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동성당에서도 그 당시 중세 성당이 그 의도했던 공간에 어떤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처음 우리가 봤던 애옥의 성당부터 네.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빛 아니겠어요? 예. 명동성당은 좀 더 다른 빛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네. 예. 그냥 유리가 아니라 유리에 색이 입혀져서 그 색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록달록하고 네. 영롱한 네. 그런 색채의 빛이 벽면에 어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고딕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이제 폰트 중에서 고딕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건조하고 답답한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글꼴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고딕 성당 하면 고딕 성당도 엄격하고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딕 성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도 있는 그리고 그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웅장함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졌던 어떻게 보면 중세 성당에 대한 편견인데요. 중세가 암흑기다라는 얘기는 고딕 성당쯤 오면 완전히 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천국에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은 사실은 천국을 자기들 중세 사람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축적 답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당의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 좀 묵시록에 나오는 천상에 대한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이 양쪽에 3개씩 있고 그런 것들 그 안에 내부에 천상의 빛이 빛난다라는 이런 성경 이야기 같은 것들하고도 잘 이전 어우러지는데요. 제가 명동성당은 특히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소위 우리가 고딕이라는 그 시대는 대성당의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성당과 성당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청과 구청의 차이 뭐 이런 것 정도 됩니다. 대성당 이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세드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캐세드랄은 그 도시에 거의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이 대성당은 그냥 일반 신부님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주교 또는 대주교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쪽 지역의 종교적 중심지이자 이 근대로 놓으면 사실 이 종교적 바운더리가 도시의 바운더리랑 거의 같게 되죠. 그래서 대성당을 하게 이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뭐 주교자 성당이자 그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하자면 유럽에서 가서 어떤 도시를 가도 만약에 뭐 많이 준비를 하고 가셨다면 제가 드릴 말은 없는데 만약에 좀 급히 어느 도시를 갔다. 근데 여행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를 가냐면 대성당을 가시면 됩니다. 쾰른 대성당을 가서 만약에 쾰른에 갔다면 그 주변에 가장 맛있는 집 다 있고요. 중세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시장이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어떻게 보면 동선을 대성당 중심으로 짜시면 큰 무리가 없고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세드를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요. 뭐 이태리에 가서는 두오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피렌체에도 두오모도 있고 다른 시에나에 가도 두오모가 있어서 뭐 이렇게 두오모가 맞냐 이렇게 됐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성당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마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낮에 가시기보다는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한번 대성당을 가보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일반인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신자인 척 하고 하면 이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느끼는
중세의 어떤 그 간접 체험 이상의 어떤 직접 체험을 제가 오늘 느끼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네, 네. 만약에 중세 대성당의 새벽녘에 뭐 한번 가서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그 효과 네. 그리고 성가대의 음향 이런 것들을 아침에 찬 기운과 함께 느낄 수만 있다면 유럽 문화의 정수 우리가 이전 유럽 문화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저에 흐르는 중세적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중세미술사를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성당을 아침 미사를 한번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네. 한번 가서 보면 네.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명동 성당도 예. 그 가서 보시면 예. 낮에 본 느낌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예. 특히 이 소리 음향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 중세 음악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중세 초기에 있었던 그레고리안 찬팅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독경이죠. 음. 여러 신부님들이 앉아 함께서 이렇게 같이 책을 읽어 나가고 네. 그걸 큰 소리로 하는 건데 네. 중세 성당의 그 큰 전체가 스피커라고 할 만큼 예. 웅장한 울림이 있는 곳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독경을 한다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약간 좀 위험은 있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악인데 그 현지에서 가서 그런 걸 느끼신다면 굉장히 강렬하게 그런 네.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사실 책 읽기에 있어서도 예. 원래 요즘은 다 이제 묵독을 하잖아요. 혼자서 조용하게 읽는데 중세 수도원 같은 경우만 하던 그 전에는 소리 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낭독이라는 게 원래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예. 그 수도사들의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로마네스크랑 이제 고딕이랑 큰 차이가 돔과 첨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첨탑이라는 게 어떤 지향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예. 건축 공법도 사실은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세에는 사실 수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네. 여기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건축가 그분들의 이름도 지금 조금씩 전해오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감각을 이뤄낸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 실무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건축의 고딕 성당의 매력은 높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높이다 보니까 천장 높이가 굉장히 도시와 도시 사이에 중요한 경쟁의 모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명동 성당의 높이가 사실은 그 18m 정도였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 정도는 좀 작은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명동 성당 한번 들어갈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뭐죠? 그러면은 다음 아까 이어서 네. 다음 그 이미지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예.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내부 공간은 그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그 성당입니다. 유명한. 예. 예. 보시면 저기가 이전 X자 크로스의 천정이 보이죠. 예. 저게 이전 고딕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 우리가 이제 늑골 천장 이렇게 하고 이전 어렵게 하면 늑골 궁융, 또 둥근 천정이라는 뭐 그런 용어를 이렇게 써서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전 립 볼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늑골이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그렇습니까? 뼈대니까. 네, 예, 네. 예. 우리가 늑골 하면 이게 갈비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 갈비뼈의 천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아시시 대성당의 내부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 말하자면은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맨날 일만 하고 근데 그 일만 해도 뭐가 안 풀리는 문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네. 답을 찾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네.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굉장히 유명한 그 생화학자가 있습니다. 요너스 소크 박사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의 일화에 뭐가 나오냐면 이분도 진짜 워커홀릭이었던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만 했는데 네. 이분이 어느 순간 너무나 이 답이 안 나왔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유럽 성당을 갔을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열리면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아시시 대성당에 들어가서 이분이 연구실에서 못 찾는 답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기도를 했나요? 그런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휴식과 여유가 도리어 생산적인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세 성당 걷기의 매력 중에 하나가 힐링의 시간이고 여유의 시간이지만 그러다가 도리어 우리가 비우다 보니까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시시 대성당의 내부를 보여준 이유는 이 요노스 소크 박사가 갔던 성당이 바로 그 아시시 대성당이고 재밌게도 이 성당의 높이가 19m입니다. 19m인데 명동 성당의 높이가 하고 똑같아요. 명동 성당의 높이가 18.2m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시는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명성 성당을 가서 보시면 아시시 성당의 높이와 그 느낌, 그 분위기에 많이 근사치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안 풀릴 때 그쪽을 가봐야 되겠네요. 저도 아마 그렇게 좀 한번 중세 성당의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고 꼭 우리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면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하시면 또 운이 좋으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거기서 이렇게 딱 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일화를 뭐 더 말씀드리면 요노스 서크 박사는 자기 이름을 딴 그 연구소를 지을 때요. 그래서 그 루이스 칸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에게 요구한 그 요구가 바로 뭐냐면 내 연구소의 천정을 높여라. 19m? 19m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조너스 서크 박사의 연구소는 천정이 뭐 다른 일반 그 연구소 공간보다는 높아서 그 덕분인지 그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벨 의학상 뭐 이런 여러 상들을 받고 있어서요. 실제로 이전 적절한 천장의 높이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건축계의 좀 새로운 학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중세를 시간별로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 중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3권 처음 시작하실 때 선생님 보면 작은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새끼 양이거든요. 그 새끼 양 그림을 가지고 중세 미술의 어떤 저변의 정서를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어떤 한자 양이랑 아름다울 미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제가 그 엉뚱하게 그 3권 시작할 때 그것도 이제 중세하고는 시간이 조금 맞지 않는 17세기 스페인 마스터 주바란이 그린 뭐 어린 양 한 점을 놓고 제가 중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진짜 40cm, 한 80cm니까 A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이제 어린 양이 있는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네 발이 묶여 있는 양입니다. 그야말로 그 신에게 바쳐질 그런 양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미술사 전공자이지만 그리고 좀 미술을 좋아하지만 한 가지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미술은 이 두 글자 중에서 하나는 형용사 명사예요. 그러니까 미가 형용사고 술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두 글자가 5대5로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이라는 뜻인데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미라는 거에 얽매여 있어서 미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기술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기술, 훌륭한 어떤 기술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이 더 미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라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라는 한자를 설명해 주시는 한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호각성을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가 양과 큰 대자가 합쳐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의 본질은 살찐 양, 보기 좋고 퉁퉁한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라 신에게 봉헌되는 그런 양이겠죠. 그리고 좀 더 한학자의 해석을 드리면 양자와 불화자가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 불타는 양,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에게 뭔가를 바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미의 본질에 더 가깝고 이런 점에서 도리어 17세기 화가의 그림에서 저는 뭐 미의 본질을 좀 느꼈고 또 이런 것들이 중세 미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세 미술에는 진짜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양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세 미술을 뭐 조금은 우리의 눈높이로 편하게 쉽게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럽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양 찾기랍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 또 추가로 몇 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무척 많다고 합니다. 추려서 보내주신 건데 예. 첫 번째 보면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에 가면 성당이 너무 많아서 예. 뭐가 뭔지 보고 나서도 까먹는다. 예. 그걸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있냐고 묻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게 봤지만 그 체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당은 무엇해도 대성당입니다. 네. 그냥 캐서들이라고 하고 네. 뭐 독일에서는 돔이라고 부르고 뭐 두오모. 유럽에서는 저기 이탈리아에 가서는 두오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성당이 가장 중요한 성당이고 나머지는 그거의 부속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부속 성당도 중요한 데가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처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네. 또 그 아래 동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유럽 도시는 거의 비슷할 정도의 양의 그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수도의 성당들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수도예요? 예, 이러한 그 행정 체계 외로 그 시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성당들은 사실 수도원 성당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든지 그 도미니크 수도회 성당들이 네. 굉장히 강렬한 어떤 건축적 비주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성당을 보시고 좀 더 기회가 되시면 뭐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든지 뭐 이런 도미니크 수도회 이런 수도회 성당들을 가서 보시면 좀 더 다른 성당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의욕을 버리시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예.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질문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 수도원이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다. 예.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수도원은 어디 있을까요? 하는데 예. 선생님 어느 도시에 뭐는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도원은 원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하고 멀리 있는 수도원이 많은데요. 또 사람이 또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 안에도 수도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 얘기해 준다면 이런 얘기 뭐 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피렌체를 혹시 가시면 네. 우리가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하는데 네. 똑같은 지명의 도시입니다. 네. 거기에 바로 근처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면 보여요. 남쪽에 조그만한 산이 있고 산의 언덕에 조그마한 성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수도원입니다. 산 미니아토 알몬테. 베네딕트파 수도원인데요. 저 같으면은 피렌체 혹시 하루 정도면은 좀 안타깝지만 한 이틀 정도 머문다면 네. 우피치 가는 것도 좋지만 우피치 미술관이요. 그렇지. 네. 저라면 산 미니아토 알몬테로 소풍을 한번 가겠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슈퍼마켓에서 거기에 아름다운 언덕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슈퍼마켓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될 수 있지만 와인도 한 병 사셔도 되고 이탈리아 슈퍼마켓 가시면 와인이 10,000원짜리가 넘는 게 없습니다. 네. 다 3,000원, 2,000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 사고 뭐 네. 치즈 하나 산 다음에 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산 미니아토 알몬테 그 성당 앞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면 유럽을 다 가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뭐죠? 거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5시, 6시에 그 수도사들이 찬미사를 합니다. 그것도 들어봐야 되겠네. 예, 그레고리안 찬팅으로 미사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6명, 7명, 8명쯤 남자 수도분들이 쭉 앉으셔서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공개가 되나요? 예, 일반인이 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말하자면 뭐 수도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사실 베네딕트파 수도원이고 네, 네. 뭐 그걸 갖다 제대로 보시면 몬테카시노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다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베네딕트파 수도원 그리고 좀 뭐 제가 한 도시를 딱 집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그 피렌체에 가셔서 산 미니아토 알몬테는 혹시 기억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언덕 위에 있는 미니아토 작은 성당이라는 그런 뭐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와인 들고 가보신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몇 번 갔습니다. 몇 번을 가셨답니다. 예.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보니까 뭐 벌써 5권이 기다려지시나 본데요. 아까 뭐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긴 한데 예. 언제쯤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참 르네상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르네상스고 현재로서는 2권을 통해 갖고 유럽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유럽다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 어떤 시간을 미술을 통해서 한번 여행하는 그런 책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텍스트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가다듬어서 네. 이게 책으로 묶는 데는 약간의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맞춰야 되잖아요. 또 맞춰야 됩니다. 네. 그 뭐 선생님 원래 책 날개에도 보니까 예. 학교 다니실 때도 도서관보다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구경하시면서 실제 가이드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셔서 예, 그런지 그렇습니다. 예. 예,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실제 제가 실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들 다니시곤 한데 예. 뭔가를 약간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갔다가도 갔다 오긴 했는데 뭘 봤는지 모르기도 하고 제대로 봤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요령 있게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팁 같은 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아무래도 뭐 직업적으로 아니면 제 관심사적으로 개인적인 취미도 결국은 뭐 국내 미술관도 아주 자주 갑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시면 저를 자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사람들을 미팅해야 된다면 저는 네. 그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뭐 조그마한 카페 라운지도 있고 예. 뭐 식당도 있고요. 아주 저렴합니다. 그냥 저도 선생님 거기서 한번 뵌 적이 예,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주차료가 아주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 미술관 박물관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뭐 미술 애호가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꼭 미술 박물관 뭐 뭘 봐야 된다는 생각 가지 않고라도 자주 가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또 미술관에 가셨으면 뭔가를 또 체험을 하셔야 될 텐데 유럽의 미술관 박물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뭔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라면은 물론 뭐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냥 가셔서 전 제일 먼저 어떨 때는 뮤지엄 카페로 간 적도 있어요. 일단 쉰 다음에 예. 봐야겠다고 하는데 꼭 잊지 말고 들릴 곳이 그 기념품 샵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기념품 샵에 가서 보시면 기념 엽서를 이렇게 예. 딱 정리해 놓은 게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보시면 예. 그 박물관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렇죠. 작품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그 엽서를 하나 사셔도 좋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하면 그 작품은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기념품 샵에 가서 기념 엽서를 쭉 보시면 그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급 미술품들이 뭐 정말 쫙 엽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엽서를 잘 이용을 하는 좀 그런 편에 좀 어떨 때는 그렇게 그냥 급히 어떤 미술관에 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미술이 의식주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이른바 빅 히스토리로 인류 역사를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했는데 저는 미술사를 선생님이 어떤 그런 큰 스펙트럼에서 시간대에서 쓰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데 미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일본에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류가 문자를 쓴 역사는 기껏해야 한 4, 5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땅에 내려온 게 만약에 호모사피엔스가 맞다면 한 18년 동안 18만 년 네, 그 장구한 시간을 살았는데요. 인간이 남긴 첫 번째 언어는 미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석기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동굴벽화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뭐 4만 년, 또 올라가면 6만 년 정도부터 인간은 미술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냥 하나의 그 연대고 숫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많은 우리가 위기와 도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기는 우리한테 가장 경쟁적이었던 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네안데르탈. 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뭐 현재 인류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뭐 빠르면 4만 년 아니면 뭐 2만 년경에 결국 멸종하고 맙니다. 네. 뭐 호모사피엔스한테
흡수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자기 얼굴이 좀 네안데르탈처럼 생겼다는 사람들 유럽 쪽에 많죠. 농담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에 미술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뭐 네안데르탈인도 미술을 했다는 학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는 그 구석기의 그 찬란한 동굴 벽화들은 인간들이 만든 바로 그러한 업적이었고요. 바로 인간은 미술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아직 문자는 못 가졌어도 이 문자 같은 역할을 이 미술이 했을 거라고 좀 보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어떤 그 교감의 어떤 중심에서 이제 미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유 있을 때 하는 거, 시간 많은 사람이 미술관 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본질의 세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술은 뭐 우리에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의 어떤 가장 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3시네요. 이제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예. 뭐, 저 원시 미술부터 해서 그리스 로마 중세 미술까지 마치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바퀴 슉 돌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중세 건축물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마치고 거기부터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유럽 여행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 후속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그 날짜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년 아니면 뭐 조금 뭐 지체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지금 5권, 6권을 쓰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표현하면 어떨까요? 뭐 1권, 2권 쓰고 이제 묻어가지는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책은 시리즈지만 제가 기획할 때는 한 권 한 권이 독립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권, 6권도 그 자체 독자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맥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야심차게 계속 이어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까지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의 저자 양정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생중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